네,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나왔던 내용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지방 일정을 마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아마 경제를 살려면 공정이 바로 서야 된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민생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네. 어느 후보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 말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좀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최근에 강성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본인은 조금 전에 강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대구 경북에 특히 가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 선대위 출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제 모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측면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면은 이 정권이 뭔가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겠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이제 강하게 좀 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당의 어떤 내홍 문제도 있고 배우자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권 교체 전선을 다시 이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건데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 정권 교체 전선을 다시 복구를 해서 지금 다소 떨어져 있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메시지 이제 강하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다소 지금 정쟁보다는 민생 대책을 많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좀 이제 거친 손의 사진 이런 것도 같이 올려서 백사진을 올렸죠. 그렇죠. 좀 감성적인 메시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는 좀 민생 그리고 정쟁에 관한 이런 얘기보다는 앞서 희망의 언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민생에 관련된 것을 주된 이제 포인트로 갖고 가고 싶은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에 계속 강조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또 보내느냐, 또 내년 1월 2일 앞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냐, 정권 교체냐를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민주당의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선거 때마다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는 여야 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해를 앞두고 곳곳에 좀 이렇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현수막에 이제 부착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당연히 선거 앞두고 이제 항상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정권을 앞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번 선거의 특성이 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뭘 잘못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도. 네. 이 부동산 문제도 잘못했고 그리고 경제도 너무 또 설익은 정책을 많이 편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너무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수 의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동안은 좀 죄송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좀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게 과제일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제 얼마나 또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다 이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슬로건이 좀 바뀐 부분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이제 합니다 이재명. 그렇죠. 합니다 이재명이었는데 네. 다소 이제 제대로 그리고 이제 똑바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슬로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추진력을 갖고 하지만 또 추진력을 밀어붙이는 이 어떤 이 사안과 정책과 노선이라는 게 그저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뭐 이런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를 위해 이재명인데 네. 여기서 나라는 게 뭐 이재명 후보는 아니고 나라는 게 이제 각각의 유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을 안겨주는 그러한 이제 정권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슬로건으로 바꾼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건 슬로건인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느냐 이걸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새해에는 좀 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즉 중도층을 잡아야 이제 선거에서의 강점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후보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겠다라는 마음이 뭐 송영길 대표도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약간 뉘앙스를 좀 그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도 이제 일종의 선거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안철수 후보 측을 겨냥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뭐 여러 가지로 연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책임 총리 얘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부터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선거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이제 좀 근거로 해가지고 집권하고 나면은 일종의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게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좀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모로 협치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또 중도층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다라고 볼 필요가 첫 번째로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거냐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이제 동의를 해왔고, 네. 그러기 위해서 보수 정치하고 연합을 할 것이냐, 선거연대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심적인 어떤 고민의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그에 준하는 이제 행보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여당하고 그럼 한번 연합을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 후보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헛된 꿈 꾸지 말아라고도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에게 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러면 정권 교체 하자는 거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도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제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 민주당 후보,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연합 정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놨으면은 사실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협상에서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선거연합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걸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럼 두 후보 간의 협상이 다소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독자 완주의 어떤 당위가 생기는 것이고요. 뭐 이게 공동정부라든가 선거연합이라는 게 안 되더라도 네. 그러한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무적 판단까지도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선에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연합은 많지 않았어요. 총선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확실히 노선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 대선에서는 정의당과 이제 지금의 이제 정의당과 당시에 문재인 후보 간에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보지는 못했죠. 그런 이제 큰 선거에서는 다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 국면 당시에 정의당이 거의 이제 당의 정체성을 다소 이제 훼손해 가면서도,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 정체성의 훼손을 감수하면서도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결국. 정의당한테 좋은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내에서도 당 정체성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명확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중심적인 어떤 노선이나 가치가 없는 상태로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될 때는 그러면 정의당은 왜 있는 정당이냐 네. 이런 비판들이 커질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완주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럼 연합 정치나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 정의당,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니까 이 개혁을 중심적인 어떤 가치로 놓고 연합을 해봅시다. 이것보다는 제3세력 전체를 놓고 제3세력 모두에게 우리가 한번 이 다양한 가치를 놓고 이 정부의 구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합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게 탈출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의 제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 지형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 공수처 논란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를 조회를 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조회였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찰 아니냐라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이제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설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 누구 겁니까라고 수사기관이 통신사한테 물어보는 게 통신자료 조회예요. 우리는 전화번호만 있으니까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 얘기인데 그 김진욱 공수처장도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확인을 해야 이 사람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전화번호들이 그래야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하고 수사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너무 이제 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야당 인사들의 편중돼 있다라는 점에서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 통신자료 조회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뭐 미친 사람들이다, 뭐 게슈타포다,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걸 사찰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사찰이란 뭐냐? 이게 뭐 어디 뭐 이 규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사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 기준은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사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한 게 있어요. 이 판사 사찰 문건에 있는 것은 판사들의 여러 가지 뭐 공개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사찰이 아니다. 사찰이 되려면은 어떤 도감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든지 미행 이런 불법적 수단이 포함되어 있든지 그리고 그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어떤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든지 그래야 사찰이다. 그래서 이 판사 사찰 문건은 사찰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기준을 지금에 이제 좀 적용한다면은 이 전화번호 누구 거냐라고 이 수사기관이 물어본 것을 사찰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과도한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수사기관의 관행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지적은 과거에도 쭉 있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거 사찰 아니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당시 시민단체들도 다 이건 사찰일 수가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쉽게 이 수사기관이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를 이제 쉽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가져가는 데다가 내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요. 제가 통신사에다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무리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여야가 이렇게 정쟁의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부딪힐 게 아니라 그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이 통신자료 조회의 성격이 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게슈타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도 이런 일들은 검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슈타포라고 하면은 본인도 이제 게슈타포의 수장이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좀 공수처장을 뭐 구속 수사하자 뭐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태도로 이건 제도 개선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검사 시절에는 정확하게 이런 정도까지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편향적이라는 그런 의심 받아온 거 아니냐.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를 고치고 공수처도 태도를 좀 바꿔봐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여서 중도층 표심에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런 사찰 비서관들의 전화번호 통신 자료 때문에 이제 사찰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간은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야권의 인사들만 한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취지는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당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찰이라고 주장을 안 했을 거냐 이런 의문이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라고만 얘기하면은 내로남불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네.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고발 사주가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제보 사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조회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아마도 여당 후보라든지 여당 이 의원들이라든지 또 정부 인사 중에도 이걸 당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만 조회 대상이 됐다고 해서 공수처가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아마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려 사항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 편향적이냐 손해냐 이런 걸 떠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 중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네. 이게 매번 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렇게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입장을 바꿔가면서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생산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선거 막바지 갈수록 제도 개선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긴 하겠죠. 그렇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게스타포 얘기도 했지만 이 발언의 수위가 좀 센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이제 뭐 기자들과의 직접 문답에서도 발언 수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저한테 공격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치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런 이제 그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공격들은 굉장히 수위가 높았죠. 그리고 이 중도에 있는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도 왜 윤석열 총장을 저렇게 괴롭혀가지고 대선 후보에 반열에까지 올려줬느냐, 키워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항변하는 게 뭐 심정적으로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선거 국면에서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비유하자면 손에 이렇게 좀 피를 묻히는 듯한 그런 이제 행보를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의문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표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네. 대구 경북에 가서 내놓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종합을 하면 이 정권의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도 공수처에 이런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과거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했던 운동권 인사들이 지금 정부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서 생겨난 이러한 일들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이 핍박을 돌파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어떤 서사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대구 경북에 거기 모여 있는 이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해갖고 모여 있는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시원한 얘기야, 저런 얘기 해야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의 이제 어떤 중심에 모여 있는 어떤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한 거 저런 게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후보에게 기대했는데 반대편 편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과거의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이 자유한국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호응을 해서 보수 정치가 국민의힘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되고 국민의힘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 교체 전선이 흐려지면서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전략에 정확히 맞는 발언들도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해놓은 얘기를 주워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되느냐, 아까 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마 자신의 역할을 다 충분히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기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선대위를 쇄신해야 된다고 하고 뭐 윤핵관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들의 핵심은 어쨌든 선거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선거 전략으로 가서는 이제 패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회창 총재 때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거에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 네. 너무 이제 주류 기득권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만 가지고 그리고 영남 표심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하는 어떤 전략들 예를 들면 2002년에 정치개혁 이슈에 굉장히 이제 바람을 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전에 DJP 연합이라는 걸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의 당위를 이제 만들었던 김대중 후보였다든가 이런 이제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은 전략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의도는 이제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갈등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는데 뭘 해소를 하겠습니까? 해결할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들으셨듯이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자리에서 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또 입장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또 선대위에 복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신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오시오 하면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합류하는 그런 명분을 찾기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오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뚜렷한 어떤 해법이 나오겠는가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응해가지고 뭐 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의 사실상의 이제 표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좀 자제해라. 우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뭐 최순실 씨 얘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비선 얘기하고 그런 건 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뭐랄까요 절충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